하루하루 죽음에 대해 명상하라. 소멸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라. 고대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 삶의 가치를 되새기고 덧없는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죽음에 대한 성찰은 물질주의와 경쟁에 지친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몇 분 동안 죽음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언젠가 소멸할 존재이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죽음을 내 기능의 정지, 즉 의식의 소멸로 정의합니다. 202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뇌파 활동은 심장 박동이 멈춘 후에도 몇 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의식이 육체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양자역학에서는 의식이 양자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며 죽음 후에도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07년 의사 덩컨 맥도걸은 죽음 직후 몸무게가 22g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영혼의 무게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신뢰하지 않지만 죽음과 함께 의식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임사체험과 관련된 뇌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의식의 본질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온 윤회와 환생 사상은 의식이 죽음 후에도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새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증명할 수 없지만 최면을 통한 전생퇴행요법, 환생을 주장하는 아이들의 살해 연구 등은 의식의 연속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범심론은 우주 만물에 의식이 존재한다는 철학적 관점으로 최근 과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합정보이론은 의식을 정보 처리 과정으로 정의하며 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에서 의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의식이 개별 존재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 전체에 걸쳐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웰다잉은 존엄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유언장 작성, 가족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은 죽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불멸은 개인의 정보와 기억을 디지털 형태로 보존하여 영원히 남기는 기술이며 의식 업로드는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복제하여 영생을 추구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윤리적,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죽음과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지만 과학과 철학은 끊임없이 그 비밀을 밝혀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를 되새기고 의식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다르다는 아이디어의 기원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여전히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그 둘 사이의 차이는 3만 년에서 4만 년 전 사람들에게는 명확했다. 한 네안데르탈인 가족이 프랑스 라페라지에서 발견되었다. 성별이 다른 두 성인이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었는데 현재 유럽과 중근동 전체에서 발견되는 네안데르탈인 무덤의 특징적인 모습 그대로였다. 근처에는 3세에서 5세가량의 아이 3명과 신생아 하나가 부싯돌 연장과 동물뼈 조각과 함께 누워 있었다. 자구에서 추출된 미발달된 태반의 잔해는 비록 연장 같은 부장품은 없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매장되어 있었다. 더 감나가는 부장품이 함께 매장된 네안데르탈인 무덤들도 많다. 한 젊은이의 무덤에는 한 쌍이 야생 염소뿔이 놓여 있었고 다른 젊은이의 유해에는 안료가 뿌려져 있었다. 즉 네안데르탈인들이 인간성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 영혼 불멸성에 대한 믿음, 사회복지제도, 노인 지배 정치, 현자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매장 문화가 그 증거는 아니다. 단순한 매장은 현실적 문제의 해결책에 불과하다. 즉 썩은 고기를 먹는 짐승을 몰아내고 부패의 악취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정한 형식을 갖춘 매장은 어떤 아이디어의 증거이다.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아이디어의 증거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아이디어이다. 우리는 뇌사 상태의 환자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삶과 죽음을 정의하기 힘들다. 둘 사이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말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삶과 죽음이 다르다는 아이디어의 기원은 3만 년에서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람들은 죽음의 위식을 통해 둘 사이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죽음의 위식들은 삶을 신성하게 만들었다. 이 위식들은 그들이 삶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최초의 증거이다. 즉 삶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며 이것은 그 후 모든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의 기초가 되었다. 묘비는 죽은 사람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유해를 넘어 영원히 지속되는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죽음의 불가피함과 삶의 가치,
하이데거의 철학적 탐구. 초기 인류 시대에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삶과 타인에 관하여 최악을 가정하는 인간이 자연 선택되었을 거라고 진화심리학은 가정한다. 대부분의 문화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선사시대 인간들은 폭력적이고 약탈을 다행했다고 한다. 즉 때때로 서로를 죽였고 언제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관대하고 자비롭거나 이슬에 젖은 대지를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던 낭만적인 초기 인간은 식량을 얻기 위한 무자비하고 원시적인 경쟁에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반면 아무리 식량을 많이 쌓아놓아도 만족할 줄 모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던 초기 인간은 살아남고 번식하여 그들의 유전자를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만족이란 DNA를 갖고 태어난다. 왜냐하면 과거의 불만족은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다. 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아미그달라라는 뇌의 영역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때때로 신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아드레날린과 몇몇 매개 단백질에 반응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티솔과 다른 호르몬을 분비한다. 소음, 갑작스러운 움직임, 불안, 위험 인지 또는 단순한 일상 환경은 그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시력과 청력을 약간 향상시키며 근육이 조금 더 잘 움직이도록 만든다.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이 포유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연구자들이 믿는 주요 이유이다. 또한 그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받는 경향의 신체를 타고난 사람들이 자연 선택된 인류의 조상들일 거라고 추측한다. 현대의 스트레스 급증을 논할 때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어쩐지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더욱 높아진 생활 수준과 향상된 의료기술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늘 인간 정신의 밑바닥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이고 예쁜 여자 또는 잘생긴 남자의 시중을 받으며 샴페인을 마시는 쾌락의 천국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잠재의식의 공포 때문에 진정한 만족감은 느낄 수 없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해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낙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오로지 바보만이 괴로워하지 않고 쾌활하게 인생을 즐긴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절망에 대한 찬성은 현대 지식인들의 담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록 죽음에 대한 치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불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두 개의 극단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세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다. 만약 전자라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만약 후자여서 삶이 결국 만각 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왜 걱정해야 하는가? 무덤 속에 들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 해도 삶이란 선물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죽음의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 삶은 무상하지만 인간은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삶의 본질을 오해한다. 우리는 삶의 무상함과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무에서 생겨난 존재이다. 존재 속으로 던져진 것이다. 그리고 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혹은 현자들이 남긴 글에서 위안을 구할 수도 있다. 사람이 이 물질의 속세에서 죽을 때까지 힘써 노력할지라도 작은 새가 누리는 풍성하고 독립적인 자유를 정녕 얻을 수 없을지라. 이로써 사람은 이 무상한 속세의 삶을 위해 창조되지 않음이 명백하니라. 그보다 사람은 무한한 일체의 완벽성을 얻도록 창조되었느니라. 중생이 하는 모든 행위는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갯불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세상에 숟가락 하나 보태지 못하고 떠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나 인생이 무상하기는 매한가지이다. 그러면 대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무상함의 관점에서 인간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폭탄 테러로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절망적이고 미래의 삶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한다. 그녀가 이제 신혼부부로서의 1년을 과거로 구출한 것이다. 그 무엇도, 누구도 그 보물을 과거에서 제거할 수는 없다. 그녀가 자녀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사랑의 절정기가 과거라는 저장고에 재워져 있는 한 의미 상실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 기억 또한 무상하지 않은가? 예컨대 그 과부가 죽고 나면 누가 그 기억을 살려줄까? 대답은 이렇다. 누군가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 곁에 있는 어떤 것을 보거나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거나 생각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억들은 존재하고 계속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존재와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우리가 죽었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삶의 전체성, 죽음의 순간에 완료된 삶은 무덤 밖에 놓여 있고 그 무덤의 밖은 남아있다. 그 삶이 과거로 들어갔음에도가 아니라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우리의 의식에서 달아난 것들일지라도 세상에서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과거의 일부분이 되고
세상의 일부분으로 남는다. 그렇다. 당신의 삶은 불후의 작품이다. 아무도 그것을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없다. 모든 게 덧없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가 낳은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준 엄청난 사랑도 위대한 사상도 모두가 무상하다. 사람의 인생이 70세 혹은 운이 좋아 80대에 이르러도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이 드는 생각은 자식들과 사랑이 덧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덧없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것은 영속적이다. 모든 것은 영원한 기록에 쓰여진다. 우리의 전체 삶, 모든 창조물과 행동들, 조우한 사람들과 경험들, 모든 삶과 시련들이 담긴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기록에 보존되고 잔존한다. 세상이 우리가 받아쓰게 한 기록이다. 그 기록은 극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매일마다 삶이 우리에게 묻는다. 매일 삶의 신문을 받고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인생은 평생 질의응답 기간이다. 내 삶에 대해 단지 변명밖에 할 수 없다고 해도 실증나지는 않는다. 삶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흘러가 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 완결되고 결말이 났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에서 지나온 모든 것은 과거에서 굳어진다. 아무것도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자신의 뜻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정신물리학적인 자아를 잃었다. 정신도 없고 육체도 없다. 떠난 것, 그리고 남은 것은 자신, 영적인 자신이다.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순식간에 돌아가는 영화를 본다고 믿는다. 이런 비유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은 영화 그 자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이다. 그는 자기 삶의 역사가 되었다. 그 삶이 좋았으면 좋은 대로, 나빴으면 나쁜 대로의 역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만의 천당과 지옥이 된 것이다. 이는 그만의 과거 또는 자신이 선택한 미래가 그의 진정한 미래에 저장될 가능성이라는 역설에 이른다. 살아있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통상적 의미의 미래는 없다. 과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곧 그의 과거이다. 그는 삶을 갖고 있지 않다. 그가 바로 자신의 삶이다. 그것이 단지 그의 과거 삶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과거는 가장 안전한 존재 양식이다. 과거는 제거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과거는 어이대로 완료된 과거이다. 그때 삶은 완성되고 완료된 것이다. 여기서 또 역설이 존재한다. 인간이 과거로 밀어넣어 실제하는 어떤 것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것을 무상함에서 구원한다면, 자신을 실제하게 만든 것, 즉 자신을 창조하는 것도 자신이다. 두 번째, 그는 태어날 때가 아니라 죽을 때 하나의 실제가 된다. 그는 죽은 순간에 자신을 창조한다. 그 자신은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인 셈이다. 그래서 삶이 죽음으로 완결되었을 때 완전한 삶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살면서 매일 죽음의 의미를 오해한다. 아침에 문득 눈이 떠서 꿈에 잔뜩 겁을 먹고 있을 때 우리는 뭔가 끔찍한 것이 꿈의 세계로 쳐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다. 그리고 여전히 꿈에 사로잡혀 자명종이 우리의 진짜 존재, 진짜 세상 속에 우리 존재를 깨웠다는 것을 종종 깨닫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현실에서 우리의 진정한 과거 존재를 깨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자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제를 바치리라.